안녕하십니까. 시주투브를 사랑하고 애청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 경남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34년간 시조를 써오고 있는 서일옥입니다. 평생 교육자로 걸어온 길을 퇴임하고 한동안 경남문학관 관장을 맡아서 경남도민과 경남문인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해 오다가 얼마 전에 그 역할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진해문화원 특별 프로그램 강사 또는 진행자로 참여하면서 외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산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노산 연상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민족문학의 자산을 개성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하고 있으면서 올해 제9회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교사로 재직할 때 경상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교원 예능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영역만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명제가 교육 현장을 지배해 오고 있던 시절이라 시조 101장, 한국무용이라든지 한국화, 그리고 한국가곡, 한국기악, 한글서예, 한문서예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저는 시조 101장에 출전을 했는데 뜻밖에도 아주 좋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1982년 마산교육청 학무과장이시던 김규환 선생님하고 남해에서 전입해 오신 이우걸 선생님이 등단하신 분들하고 교원 예능 경진대회 수상자들하고 같이 모아서 마포 시조문학회를 창립하심에 따라 저도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 경남시조신협회로 확대 재편성하면서 제가 협회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1990년 등단을 하게 되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문학적 스승은 경남시조신협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교환, 이우글 선생님과 또 저에게 신춘문예 당선으로 시조신의 길을 열어준 돌아가신 서벌 선생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등단 34년에 이르렀지만 동시조집 한 권을 포함해서 6권의 시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작입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장학사직을 수행하면서 교육행정의 정량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문학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등단 13년 만에 영화 스케치라는 시조집을 출간했고 그 뒤 10년 후에 또 그늘의 무늬, 숲에서 자는 바람 동시조집을 한꺼번에 같이 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현대시조 백인선 병산우체국을 펴냈고 2020년에 하이힐, 2024년 올해 크루아상이 있는 시간을 펴내서 모두 6권입니다. 그 중에서 제 자신을 당금질하는 작품 하이힐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이힐. 어느 겨울 바다든 출생의 운명처럼 가도 가도 높고 가파른 하이힐이 여기 있다. 찬바람 무찌르려고 찬바람 허리에 감고 세상은 목마르고 뜨거운 사막이었다. 그 길을 여자 하나가 절며 걸어간다. 따릿한 파충류처럼 맹독에 입술을 하고
여기에서 하이힐이란 여성들이 신는 구두를 말합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들, 그런 것을 저는 하이힐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목마르고 뜨거운 세상을 헤치며 칠곡의 시간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성들의 의지를 높여주고 또 제 자신의 죽비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또각또각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적어 놓은 작품입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조를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시조를 읽어보면 어떤 가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조에는 보면 외면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가 동시에 살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초장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중장은 그것을 다시 조금 깊게 전개하고 또 종장 척구는 반전을 일으키고 또 후반부는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어떤 사실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산의 가곡 옛동산에 올라를 보면 내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 이구란 말 옛시인의 허사로고 예섰던 그 큰 소나무 보혀지고 없구려 하는 이런 시조를 들어보면 그 전경이 눈앞에 환하게 펼치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소나 마저 잠들어 홀로 울게 하여라 하는 그런 시조를 보면 그 정말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하고 고요한 깊이를 노산 선생님은 고요하게 그렇게 펼쳐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조들은 어떤 갈등을 만들지 않고 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가곡으로 또 작곡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시조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시조를 짓기 위해서는 시적 묘미와 시조적 운율을 다 살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가면서 이런 점에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조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남을 단 한 편의 명편을 위해서 부단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시조는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현실의 어두운 서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리얼리즘적 작품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며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작은 희망을 나타내 주었고 또 니나를 통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을 그려내었습니다. 소금꽃이라는 작품은 가장의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신문기사나 방송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도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입양아 정인의 죽음을 이야기한
별에게라든지 또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젓갈과 참치캔 작품입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분위기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식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 울돌목이나 또 한 가정의 가족사, 남북으로 분단되어 버린 한 가정의 가족사인 민족 등도 있고요.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참고 인내하는 여성들의 삶,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페미니즘적인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퇴폐한 유습에 의한 어머니의 뼈아픈 이야기를 그린 환청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제사상 위에서 만나는 부부 이야기인 두 번째 결혼, 그리고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여자가 되고 싶은 화장이라든지, 그다음 가정을 가진 주부가 여행 앞에서도 가족을 염려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내용의 불안한 여행,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는 하이힐이라든지, 또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는 여자라는 악기, 이런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써가고 있습니다. 봄날의 화해라든지 따뜻한 동거라든지 가족사진, 크루아상이 읽는 시간, 병산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작 병산우체국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병산우체국. 이름 곱고 담도 낮은 병산우체국은 해변길 걸어서 탱자우를 지나서 꼭 전할 비밀 생기면 몰래 문 열고 싶은 곳. 어제는 비 내리고 바람 살픈 불더니 햇살 받은 우체통이 칸나처럼 피어있다. 누구의 애틋한 사연이 저 속에서 있고 있을까? 시조를 정형시라고 했을 때 조건은 3장6구 12음보라는 규정된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격하게 고수해온 종장 첫음보, 그러니까 소음보는 섭자, 둘째 음보, 대음보는 5 내지 8자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들이 시조를 시조에게 만드는 동시에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시조를 정형시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시적 발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의 노래 중에서 황진이가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던 굽이굽이 펴리라.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허리를 베어낸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도님이 오시는 날에 넣어둔 시간을 편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나타낸 시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연 씨가 이렇게 절절하게 노래하겠습니까? 다음엔 이미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의 모란을 들겠습니다. 피면 지리라 지면 잊으리라. 눈 감고 길어 올리는
그대 만장 그리움의 강. 지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내 영혼의 자줏빛 상처. 네, 여기에서 보면은 피면 지고 또 지면은 잊을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진리와 반대되는, 졌지만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상처라고 했습니다. 깊은 그리움이 영혼의, 그것도 자줏빛 상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깊은 사랑을 이미지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이야기를 시조의 운율에 맞게 적어야 한다는 내용도 첨가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시조는 내 정신의 유일한 파라다이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저축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보다 나은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해보지만 그렇게 만족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품을 구상하고 또 쓰고 또 읽고 또 태고하는 동안은 완전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품에 집중하게 되면 걱정이나 근심도 사라지고 오직 거기에 몰입하게 되지요. 병산우체국이라는 작품을 써놓고 작은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우체국을 참 내 나름대로 잘 표현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쁘고 어떤 승진이나 그런 금전적인 그런 보수를 받는 것 이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그런 작품이 눈에 띄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더 행복함을 느끼지요. 어쩌면 시조는 제 나름의 도피처요. 또 생활의 미학을 만들어주는 성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정신의 유일한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지도할 때는 교과서에 그래도 고시조와 또 현대 시조가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시조라는 작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또는 이 몸이 죽고 죽어 같은 고시조와 또 이병기의 별, 이현상의 가고파, 정한영의 분인의 살구나무, 이호의 개화, 김상우의 봉수나 등등의 작품이 있어서 시조의 참맛과 정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그리고 2007년, 2009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국어 교과서에서 시조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시행된 문학진흥법에서 시조가 독립된 문학 장르로 확정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독립적 문학의 영역인 시조가 제자리를 찾아서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시조를 편성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 문학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나 교육부에 건의해야 되고,
또 수능시험 같은 데 한두 문제라도 언급이 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겠습니까? 특히 협회의 책임을 맡은 그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연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 좋은 시조를 읽히고 또 시조작법 이런 것을 교원연수원이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그리고 각급 학교의 연수시간이나 또 동아리 교실이나 특성화 교육 등등에서 필수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한 시조시인협회 중심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30시간짜리 60시간짜리 이런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그다음 만화책 형식으로 된 시조책자 또 디카시 형식의 단시조 공모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이 시조 튜브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시낭송이 또 다른 핫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낭송 대회 중에서 몇몇 대회는 시조를 낭송하는 대회로 유도를 하고 또 기존 대회에 만약에 시조를 낭송하면 아주 작은 점수지만 가점을 주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BTS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고 또 얼마 전에는 마침내 한강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일까? 한국이 도대체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문화에 대해서 거기다가 전통문학인 시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이쿠가 일본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문학인 시조는 800년을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역량 있는 사회 지도층의 시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들과 문학 이야기를 할 때도 더 뜨뜻하게 시조에 대해 논의하고 거론한다면 우리 시조는 다른 여러 관심을 높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민족을 피를 받은 우리의 전통문학인 시조를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조를 찾아서 읽고 또 필사하고 또 나만의 시조짓기를 생활화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